할아버지, 내가 뭘 몰라서 그래요? 평생 동안 저에게 차갑고 무뚝뚝하기만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어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할아버지는 항상 침묵과 비난만 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죠? 민준아, 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었어. 내 엄마를 잃고 나서 내 마음도 다 잃어버렸어.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 난 방법을 몰랐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이제야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늦었어요, 할아버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었잖아요. 인생은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 저 강민준도 그 중 한 명이에요. 불완전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스스로 가난과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작은 순간들, 즉 공깃밥 한 그릇이나 사랑에 몸짓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지 지나간 고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30살 강민준입니다. 제 삶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제 과거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웃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두운 면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 텅 빈 집에서 춥고 황량한 느낌을 기억한다. 제가 6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지만 고통이 아니라 내가 거기 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다. 그날은 모든 것이 뿌연 먼지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연민, 안타까움, 그리고 축하의 말인 장례식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한다. 아직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밖에 없다. 그는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엄격하고 폐쇄적이며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큰 집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조용히 일하러 갔다. 그의 삶 전체가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저는 그분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외로움과 상실에 스스로 직면했고 그 이후로 내 마음속에 깊은 침묵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외할아버지가 공부를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매일 저녁,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그는 책상에 책을 올려놓고 이 삶이 당신을 짓밟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가 한 말을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다. 그는 내가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의 노래 나는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제게 울산은 제가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슬픔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림입니다. 이 도시는 항상 공장들에서 나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한가로이 소리와 함께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나와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조용한 세상이 있었다. 저는 그 세상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저녁은 제가 공부를 할 때였고 외할아버지는 옆에 앉아 있었고 눈은 피곤했지만 항상 견지했습니다. 가볍게 보이는 충고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9학년 말에 제가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께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니?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저를 엄하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대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 계속 저를 괴롭혔고 어쨌든
저는 너무 늦었을 때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외로워 보일지라도 나는 항상 내 인생에 닥칠 미래와 관계에 대해 궁금해한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할아버지와 같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거의 느끼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저를 외로운 사람이 아닌 풀리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정말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나를 입양했지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냉담한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내 존재가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큰 짐인 것처럼 차갑고 나무라는 눈빛을 본다. 나는 그가 정말로 나를 자녀로 입양하고 싶은지 아니면 반지 가족의 책임 때문에 부모의 모든 보호를 잃은 아이를 떠맡아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저는 항상 집안의 지루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 중 누구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울산 외곽의 작은 집은 폐허와 다름없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훈색이고 벽돌 바닥은 차가웠다. 매일 우리는 텅 빈 침묵 속에서만 함께 살고 있다. 아침에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일찍 나갈 것이다. 저녁에 그는 평소처럼 피곤하고 조용하게 집에 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짧고 무표정한 말로만 대답했다. 집안의 이야기는 오늘 근무 어땠어? 나 밥 먹었어? 와 같은 주제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는 너무 간단해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삶은 고구마나 묽은 죽이 우리의 주요 음식이다.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는 결코 좋은 식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결코 웃지 않으셨고 저희 학교 시절이나 저와 같은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에 대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오직 한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제가 자라면서 인생에 대해 의무를 품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와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한 가을 저녁이었고 마른 나뭇잎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이미 무거운 공간에 커다란 돌을 얹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뭘 원해? 세상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너는 살아라. 공부하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대답 이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일부는 그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모든 열정을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머니가 떠나신 후 그의 삶은 곧 녹슬어 버린 것 같았고 나는 그가 두고 갈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저는 그 시절이 단지 저에게 도전이 아니라 그가 직면했던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나와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인 저 역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고요함과 거리감 사이에서 저는 사랑이 항상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순히 누군가의 존재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얼마나 오래 참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갈기갈기 찢기고 따끔거리는 배고픔이 나를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그 당시 저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야만 했고
먹을 것을 좀 구해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또 나무랄까봐 할아버지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나갔다. 그의 겨울 울산의 뼈저린 추위는 온 도시를 뿌연 안개에 휩싸이게 했다. 나는 음식점에서 나는 향긋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붐비는 시장을 돌아다녔다. 판매자들이 손님을 초대하려고 불렀지만 나는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은 나를 가난하고 쓸모없는 아이로 보기 때문이다. 몇 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한 후 나는 길가의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고소해서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저는 분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다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식당 뒤편의 쓰레기 더미들을 보니 기회가 온 것처럼 느껴졌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떡 한 조각을 보았고 겉껍질은 약간 진흙이 묻었지만 속은 여전히 온전했다. 깨끗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이 숨을 헐떡이며 주웠다. 내가 케이크를 입에 넣는 순간 나는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강한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고 어두운 구석에서 나를 끌어냈다. 돌아서서 보니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년 남자가 그 식당 주인이었다. 이 자식아, 도둑놈, 그는 비명을 질렀고 그의 얼굴은 분노에 차 있었고 격렬에 차 있었다. 나는 제때에 반응할 수 없었고 시장 주위에 서 있는 군중들 사이로 끌려나갔고 호기심 많은 눈빛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쓰레기야. 빌어먹을 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의 수치심과 혐오감으로 가득 찬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한순간 충족된 굶주림은 마치 내가 모든 사람의 눈에 죄인인 것처럼 벅찬 부끄러움으로 변했다. 마음이 공허하고 자격지심과 굴욕감이 당장 사라지고 싶기만 했다. 그런데 한 노부인이 근처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는 배고플 뿐이야. 마음이 좁은 사람은 원망스럽다. 그녀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남자는 화가 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놓아주어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살아온 느낌, 항상 내 자신을 숨겨야 한다는 느낌, 항상 탈출구가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느낌. 그것은 단지 뜻밖의 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무를 품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남은 생명이 숨겨야 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 삶에서 당신이 굴욕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깔아뭉개려는 듯한 눈길, 비웃음. 군중들 사이에 서서 마치 내가 방금 체포된 죄인처럼 불쾌하고 차가운 눈빛을 분명히 느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라졌으면 하고 아니면 최소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나는 거기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고 내 마음을 칼로 베는 듯한 격렬의 말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두렵고 굴욕적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떨어졌다. 감히 누구를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고 고개만 숙여 손에 주운 떡을 쥐었는데 이제는 죄나 다름없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담화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나약함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분위기를 뚫고 나올 것 같다. 숨이 막혔다.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거죠?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까? 평범한 삶, 항상 숨기는 것은 아니며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나는 한나이 든 여성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주름진 피부와 흰머리를 가졌지만 눈빛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내뱉지 않고 조용히 흰밥그릇을 내 손에 갖다 댔다. 공깃밥은 단순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값진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단단하지만 약간 따뜻한 몸짓이 제 마음을 파고들어 굴욕감을 어느 정도 잊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손에 밥그릇을 들고 감히 얼굴을 들어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나는 반지 등을 돌리고 그곳을 빠르게 도망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지만 성급하게 발걸음이 가득하다. 나는 왜 그녀가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겠고 왜 그 작은 행동 후에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놓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그녀가 제가 여전히 인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저는 어둠 속에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마디도 질문도 없이요. 어두운 밤의 구원처럼 밥그릇만 손에 쥐어져 있다. 그날 밤 나는 공깃밥을 먹고 앉아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누군데? 그리고 왜 저를 도와주셨을까요?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나요? 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행동은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작더라도 사람을 변화시켜 가장 약한 순간으로부터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밥그릇을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침묵이라도 약간의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냉담함과 무관심에 너무 익숙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내가 밥그릇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고 그의 반응은 동정심도 이해심도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문간에 서 계셨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모욕하는군요.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걸어와서 내 손에서 밥그릇을 떼었고 땅에 세게 던졌다. 흰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밥알은 참을 수 없는 눈물처럼 하얗다. 내가 너를 못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하니? 그의 말은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 같다. 나는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단지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가만히 서서 바닥에 부서진 밥알을 바라보고 있으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솟구쳤다. 나는 마치 야생동물처럼 느껴졌고 내 집에는 설 자리가 없었다. 내 인생은 실수와 거절의 연속인 것 같다.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 느낌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내 안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땅 위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밤새도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할까? 왜 내 삶은 고통과 버림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그 공허한 느낌이 나를 덮는 것 같았고 나는 내 인생의 유령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했다. 다음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하고 대답 없는 질문으로 나를 떠났다.
저는 일어나서 바닥에 있는 밥알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마치 제 파편들을 다시 붙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하든 그 자네들은 여전히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복하고 순진한 아이가 아니다. 저는 이 삶에서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느꼈고 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순간이 분노나 비난보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생은 고독과 침묵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기에 저는 때때로 침묵이 제가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12살이었을 때 제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늘 냉정하고 소원하던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을 앓았다. 그때의 내 기분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그가 나를 잘 대해주지 못했는데도 나는 그가 병상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늙고 건강이 더 이상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다. 그가 몇 년 동안 저를 못살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를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땀을 흘릴 때 죽을 끓여주고 수건도 갈아주고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지만 마음으로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양 냄새와 땀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일부가 책임감과 그리움 사이에 묶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쓸모없는 아이처럼 나를 꾸짖고 쫓아냈던 때의 기억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하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여전히 그를 효자처럼 돌보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그가 제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친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침대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나약하고 떨리는 주먹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가 우울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음속에 억눌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약했다. 미안해. 난 널 사랑하는 법을 몰라. 저는 그냥 어머님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과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내 안의 모든 감정을 휩쓸고 간 것처럼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거기 서서 그의 손을 잡았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보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나 자신을 위한 해답을 찾기 전에 그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몰라지 않았지만 마치 과거의 일부가 끝난 것처럼 느끼게 했고 그가 남긴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거기 서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은 것 같았어요. 비록 제 할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죽음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사랑이 때때로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미련,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한 사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즉시 울 수 없었다.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의 작은 기억이라도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밤들, 그를 돌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던 아침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주 오래전에 끊긴 관계의 마지막 조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의 사과와 제때에 보답하지 못한 사과를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사랑을 표현했던 방식일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적지도 없이 사방을 배회했다. 낯익은 울산시가 이제는 낯설다. 나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특히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직 희미해지지 않았을 때 외로움이 나를 더 짓눌렀다. 제가 멈춰서서 고층 빌딩과 붐비는 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거의 기진맥진해져서 나는 걸음을 계속할 수 없었다. 속이 텅 비었고 몸이 약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작은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유리창 너머로 매력적인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돈도 없고 구할할 것도 없지만 부엌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공기 중에 계속 남아서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 앉아 있자니 절망감이 엄습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상점에서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서 먹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안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식당 주인인 지영이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과 내 안의 고통을 간파하는 듯한 따뜻한 눈.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배는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계속 긁혔다.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지영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손을 뻗어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먹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거절보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고 앉아서 그녀가 건네준 뜨거운 국그릇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국그릇에서 따끈따끈한 느낌이 내 몸의 추위를 몰아내는 것 같다. 한 숟가락씩 마셨더니 온몸이 확 깨는 느낌이었다. 국의 진한 맛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지독한 배고픔을 깨우는 것 같다. 식사는 소박하지만 되살아나는 기분이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지영 할머니를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고 떠나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낯설었지만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 설거지는 괜찮아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녀의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 같은 것이었죠. 나는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단지 내 존재와 씨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절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할 곳과 직장이 있다는 느낌은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영 할머니의 작은 음식점은 내가 무언가에 대한 위안과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매일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점 일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소외된 아이가 아닌 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영 할머니는 식당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점점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기 시작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국 한 그릇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비가 퍼붓는 저녁, 도시 전체가 가을 폭풍의 흐릿한 층에 잠긴 것 같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리며 부드러운 자장가 같은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나는 식당을 청소하고 낡은 나무 탁자를 청소하고 부엌에서 몇 개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 보통 이런 비 오는 밤에는 식당이 붐비지 않고 한적한 분위기가 나를 조금 지루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늘도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엌으로 물건을 나르고 있을 때 갑자기 가게 앞에 흠뻑 젖은 작은 소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년은 우산도 없고 모자도 없고 얇은 옷만 입고 더러운 신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가냘픈 소년의 몸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붕굴한 눈, 뭔가 중요한 것처럼 손에 종이 봉지를 쥐었다. 나는 멀리서 그 소년을 바라보며 내가 왜 그렇게 심한 비를 맞으며 거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너는 확실히 단골 손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 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놀라서 기겁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다가가 말을 걸기도 전에 소년은 서둘러 들어와서 선발에 놓인 흰 밥그릇에 종이 가방을 가볍게 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밥그릇을 옷 속에 숨겼고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챌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모습을 보였다. 안 가져봐요. 그냥 동생한테 갖다 주고 싶어. 소년은 비명을 지르고 목소리는 떨리고 작은 손은 마치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밥그릇을 꽉 움켜쥐었다. 그 소년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기억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축 처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어린 시절, 낯선 여성이 나에게 그와 같은 밥그릇을 주었던 시절을 회상한다. 공깃밥 그릇은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느낌이다. 밥그릇을 들면서 손이 떨렸고 아이가 겪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남들이 알까봐 숨겨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나는 잠시 그 소년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동정이 솟구쳤다. 나는 그의 동생이 누구인지 왜 밥 한 그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해한다. 그렇게 큰 공포와 배고픔을 안고 널 떠나게 놔둘 순 없어. 잠시만요. 나는 말하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밥 한 그릇을 더 가져와서 소년에게 주었다. 걱정 마. 동생한테 가져가. 안 물어볼게. 소년이 나를 보자 눈빛이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밥그릇을 받아들였지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와 빗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나를 다시 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몰랐습니다. 내 일부는 누군가를 도와줘서 기쁘지만 일부는 소년의 처지를 생각하면 섭섭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나는 거기 서 있었는데 마치 나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때때로 그러한 작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더 많은지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한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고 마치 하늘도 이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울고 있는 것 같다. 비는 가게 유리창을 때려서 흠뻑 젖은 긴 자국을 만들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바에 돌아왔을 때 그 소년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여전히 몰래 옷 밑에 밥그릇을 숨겼고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작은 부분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아이처럼 보였다. 소년은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어깨는 수갑을 채워 마치 떼지 못할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때 내 마음의 느낌은 혐오할 수 없었다. 제 일부는 그 소년을 꾸짖고 싶었고 그렇게 했다고 비난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멍한 아이였을 때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던 옛 시절을 회상한다. 나는 몇 번이나 거리를 배회하며 밥 한 그릇을 충분히 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들과 함께 앉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을 봤을 때 저는 그 고통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통들은 그냥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드러운 몸짓으로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는 탓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말했죠.
제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여기 앉아서 삼촌과 함께 식사해요. 그 말은 반지 조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하고 싶은 연결고리입니다. 나는 내가 외부인이라고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고립되고 외로운 느낌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소녀는 주저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번갯불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뺨에 맺힌 눈물을 희미한 빛을 반사시켰다. 눈물이 비에 섞여 마치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소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느릿느릿 걸어오더니 작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나를 껴안았다. 나는 너의 몸에서 온기를 느꼈고 마치 마법의 연결고리와 낯선 사람들 사이의 공유처럼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이해했다. 나는 너를 품에 안았고 가슴이 뭉클했다. 그 포옹은 너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 방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껴안아 본 적이 없다. 외할아버지든 누구라도 포옹으로 안전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년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짧은 순간에도 사랑받고 보호받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소외감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삶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쩌면 제 스스로도 어느 정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창고를 치우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지저분한 물건들 사이에 조용히 누워있는 낡은 하얀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그릇이 나를 멈추게 할 줄은 몰랐고 손잡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 그릇은 어느 비오는 저녁 옛날에 여인이 내게 준 그릇과 꼭 닮았다. 그것은 내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영원히 기억하는 밥그릇이다. 그 그릇을 보고 나는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다. 여기서 지영 할머니 집에서 찾을 줄 몰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 힘든 시간에 대한 기억을 잊거나 적어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떠오르면 그 기억들이 우르르 몰려와 멈출 수 없다. 차가운 세상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밥그릇과 약간의 온화함밖에 없는 그녀의 모습을 나는 뚝뚝히 기억한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녀가 제게 준 밥그릇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릇을 손에 들고 눈을 마주치니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일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때를 떠올리며 나는 방자는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팠지만 그 여자가 다시 떠날까봐 두려웠고 그녀에게 감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말없이 부드럽게 웃으시고 그냥 먹으라고 하셨다. 저는 밥을 먹었고 그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서 저는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결코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릇은 제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느낌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고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제가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옛 기억에서라도 다시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동. 그리고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교훈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녀가 제게 준 밥그릇은 때로는 작은 부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에 든 그릇을 바라보면 삶의 기회를 준 여인을 떠올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진다.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나는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작은 몸짓들이 실제로 이 삶에서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외로움과 고통으로 고생한 후 저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요. 지영 할머니와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 할머니와 함께 가난한 아이들, 노숙자, 굶주린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먹을 수 있는 자선 식당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라 간단한 나무 테이블과 항상 따뜻한 난로가 있는 작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지 않지만 사랑은 있다. 둘 다 사랑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가게 밖에 있는 칠판에 하얀 밥 한 그릇, 따뜻한 마음이라고 한 줄을 썼다.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저와 지영 할머니의 열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음식이 아닌 연결, 사랑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선바자회를 연 첫날, 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올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들이 믿을까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저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끈따끈한 밥그릇과 반짝이는 미소를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마치 우리가 먹을 곳이 아니라 사랑받을 곳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다. 우리의 작은 식당은 점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관심을 받았다. 어느 날 내가 손님을 시중 들고 있을 때 나이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하얗고 눈은 온술하지만 시갈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봤을 때 저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제가 환영하기 위해 달아갔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몇 년 전에 나에게 밥그릇을 준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미소는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했어. 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약간의 사랑이 마술을 부렸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제가 한 모든 일은 단지 남을 돕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져 사랑의 서클을 형성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뭔가 내 안에 뭔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통의 세월은 이제 선한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조금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밥 한 그릇을 주었던 그녀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뒤 마치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마음이 놓였다. 우리의 모든 밥그릇, 모든 작은 몸짓은 사랑과 나눔에 대한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은 배부르게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며 힘든 나날에도 사람들이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옛날 밥그릇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식당에 앉아 가난한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즐거워했고 웃음은 아늑한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각각 별개의 이야기이고 각각의 밥그릇은 새로운 희망이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먹는 것을 보았고
모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단지 밥이 아니라 위로였고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밥 한 그릇을 원했고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약간의 사랑을 원했을 때 내 옛 모습을 보았다. 이 아이들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오늘이 새로운 날이고 희망적인 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순간에 밥 한 그릇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적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밥그릇이 가득하고 배가 불러도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포만감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경청할 사람을 찾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연결을 찾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들이다. 우리는 단지 밥그릇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관심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더 이상 지영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웨이터나 일꾼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의 전달자,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사람이다. 때때로 저녁의 고요한 순간에 저는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내가 준 밥그릇이 누군가의 어두운 날들을 충분히 밝게 해줄까요?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밥그릇, 모든 포옹에서 약간의 위안을 찾는다면 저는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여전히 사랑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만진 모든 삶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우리가 준 흰 밥그릇이 누군가의 인생을 계속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것이 제 인생을 밝혀주던 것처럼요. 밥그릇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일부이며 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서로가 있을 때만 진정으로 살 수 있다.